한국의 핵무장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미국 방부 차관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 승인 선언을 했음에도 미국은 절대 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본에 승인해 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시아에 더 허용합니까? 미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절대 한국에게 권한을 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승인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국제원자력기구의 긴급 보고서가 발표됐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자력 안정성 전 세계 1위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이 숨겨왔던 충격적인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제철 권한을 준다고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로버트 켈러 상무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핵 확산이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백악관 서관 회의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 정상을 담에서 두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문구는 실무진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저희였죠. 켈러 장관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제철이나 농축 언급은 합의문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래프를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매년 2.5%씩 증가하는 포화율. 이 속도라면 2027년 초는 낙관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2026년 말이 될 수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무부였어요. 한국 국가보실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로 잡았는데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 관련 회의가 5개나 잡혀 있어서 에너지부 브리핑 국방부 협의, CIA 정보 분석 의회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직접 협의까지 한 나라의 원자력 문제로 이렇게 많은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재처리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썼습니다. 기존 비역산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면 해결 가능.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관되게 대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어요.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현재 20시기에 원자로를 운영 중이었고 매년 750톤의 사용 후의 결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장 공간은 한계에 다다랐고 신규 저장 시설 건설은 주민 반대로 번이 무산되고 있었죠. 물리적으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정치 게임이 아니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켈러 장관은 한국을 70년대의 박정희 정권 시절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다 미국에 저지당한 나라,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사찰을 투명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 비서관 한지민이라는 이름이었죠. 제목은 긴급협의 요청 관련 사전 자료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사용회료 누정량 저장시설 포화 추세, 원전별 저장 현황,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는 정치적 합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 아래로 국무부 건물이 보였죠. 저곳에서도 지금 한국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죠. 일본은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플루토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4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을 관리 가능한 파트너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재처리는커녕 연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묶어놨죠.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차이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편견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 화면에 한지민 비서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리처든 보좌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녀가 저를 끊었습니다. 보좌관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8개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라면 재처리 또는 해외 위탁 처리입니다. 하지만 해외 위탁은 비용도 문제지만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좌관님도 아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면 뒤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상황실이 보였어요. 벽면 가득 각종 차트와 지도가 걸려 있었죠.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전제로 한 제한적 재처리 권한을 요구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면 감시에 미국과의 공동 관리에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켈러 장관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님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보좌관님이 직접 한국 현장을 보시길 희망합니다. 동남부 원전을 직접 보신다면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즉을 피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난 후는 켈러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반응은 차가웠죠. 현장 방문 그들의 쇼에 놀아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확고해요. 재처리 불가, 농축 불가. 이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장관님 포화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면 대만도 사우디도 모두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켈러 장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비역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88% 그리고 18개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2004년 한국의 미신고 우라늄 농축 실험이 발각됐을 때의 보고서였죠. 당시 저는 젊은 분석관이었고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한국의 핵심 숨겨진 의도 이런 제목들이 보였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와 같은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켈러 장관처럼 과거에 갇혀 있는 걸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에너지부였어요. 보좌관님,
한국 원전 관련 기술 검증팀을 구성했습니다. 다음 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전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에 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이지만 순수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어 핵무기 제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죠. 만약 한국이 기술을 완성했다면 보고서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메모가 아니라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다음 주는 한국 관련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요일 한지민 비서관 면담, 화요일 에너지부 기술 브리핑, 수요일 CA 정보 분석 목요일 의회 보고, 금요일은 비어 있었지만 아마 그때쯤이면 켈러 장관이 다시 불러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비역산 정책을 다루어왔지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한쪽에는 원칙과 전례가 있고 다른 쪽에는 현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서 있었죠.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그 탑처럼 어떤 원칙들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어왔어요.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내일 한지민 비서관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그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88%그 숫자가 제게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정말로 비확산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지 오래된 규칙을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죠. 18개월 40일, 실기, 960시간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저장조의 사용의 결은 계속 쌓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마도 생각보다 빨리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한국을 계속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지민 비서관이 백악관 서관 접견실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만나니 화상으로 본 것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의 무게가 말해주듯 그녀의 어깨에는 한국 500만 가구의 전력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테이블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원전 24기가 생산하는 사용 후의 결량 저장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치였죠. 하지만 그녀가 다음으로 보여준 자료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의 연료 수요 예측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소형 무원자로 SMR의 연료 수요입니다. 보좌관님도 아시다시피 두는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핵잠 한 척당 필요한 농축 우라늄, SMR 한 기당 연간 소비량, 이것들을 더하면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핵연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연료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라고 하면서 정작 연료 주기는 막고 있습니다. 그때 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긴급 전달 문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저는 한지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대한민국 원자력시설 특별 사찰 결과 규범 위반 징후 없음 투명성 및 협력 수준 최우수 등급. 저는 문서를 한지민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를 신뢰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2004년의 시각에 갇혀 있죠. 그 사건은 20년 전 일입니다. 보좌관님, 그 이후 우리는 모든 사찰을 받아들였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45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고 우리는 연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공평합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답답함에 가까웠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켈러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어요. 한 비서관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켈러가 말했습니다. 제 의견도 전달하고 싶어서요. 분위기가 급속히 차가워졌습니다. 켈러는 한민 맞은편에 앉았어요. 비서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켈러가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면 다음은 무엇입니까? 핵무기 개발 아닙니까, 장관님? 그건 70년대에도 그랬고 2004년에도 몰래 실험을 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지민이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장관님,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우리가 생산한 플루토늄은 연기입니다. 반면 일본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켈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일본은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한국도 70년간 동맹이었습니다. 한지민이 받아쳤어요.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라크, 전 아프.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긴장감이 고조되자 제가 개입했습니다. 두 분 모두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켈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리처드슨, 당신의 입장은 명확해야 합니다. 비약산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편의가 우선입니까? 비산이 우선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비산과 현실적 관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켈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논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합의문에서 재처리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십시오. 이것은 지시입니다. 그가 나간 후 한지민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국제원 자력기구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교범, 위반 징후 없음이라는 문장이 선명했죠. 그리고 켈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지민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오십시오. 직접 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이 가져온 데이터 국제원 자력기구의 평가서, 그리고 켈러가 남긴 메모 제철이 절대 불가라고 적혀 있었죠. 오후에 에너지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파이로프로셋인 기술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순수 플루토늄 추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핵무기 전용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극히 낮다는 것과 불가능은 다릅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과 비교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비교 자체가 금기시되는 주제였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분석관을 따로 불렀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완전히 투명하고 기술적으로도 핵무기 제조가 어렵습니다. 반면 일본의 플루토늄은 이미 무기급입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신뢰받고 있을 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적였습니다. 일본 재처리를 허용할 때의 문서들이었죠. 당시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믿을 수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 최우수 등급을 줬는데도 다음 날 CIA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정부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한국 내부에서 재천리 문제로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 거부하면 반미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양보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CIA 분석관이 물었어요. 이미 일부에서는 NPT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그것은 우리가 지켜온 국제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탈퇴한다면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백악관 정원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켈러의 원칙, 한지민의 현실,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에너지부의 분석, CIA의 경고,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연락관이었어요. 리처든 보좌관님, 비공식적으로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제한 새로운 투명성 패키지를 검토했습니다. 실시간 감시 사찰 주기 단축 데이터 완전 공개. 이 정도면 사실상 우리가 한국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나라는 처음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투명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더 강하게 묻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자유를 원하지 제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죠. 왜일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정말로 절박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수요일 의회 보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모순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한국은 위험하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재처리는 확산 위험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하고 있다. 기술 전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용이 극히 어렵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써온 논리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목요일 의회 청문회장 창원 외교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리처든 보좌관 한국 재천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님, 검토가 아니라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켈러 장관을 봤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비역산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호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중 기준 아닙니까? 켈러가 대답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른 경우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켈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어요. 역사적 맥락이 다릅니다. 청문회장의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설득력 없는 답변이었죠. 청문회가 끝나고 켈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는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핵무기는 계속 확산될 겁니다. 장관님.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데이터 켈러가 비웃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원칙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직접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방문하겠습니다. 즉시 답장이 왔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어요. 정치의 말과 권위의 말, 원칙과 현실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 숫자가 있었죠. 88% 8개월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새벽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지민 비서관이 직접 마중을 나왔더군요. 긴 비행이셨을 텐데 바로 이동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바로 가시죠. 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원전 관련 시설들이 보였어요. 송전탑 변전소, 그리고 멀리 보이는 원자로 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지민이 말했어요. 오늘 보실 것들은 연출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3시간 후 우리는 동남부 원전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방어복으로 갈아입었죠. 원전 소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어요. 리처드슨 보좌관님 멍이로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바로 저장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수조가 나타났어요. 푸른 빛을 내는 물속에 사용의 결발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4호기 저장소입니다.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이런 상태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각 저장소의 포화율이 표시되어 있었죠. 가장 낮은 곳이 83%, 가장 높은 곳은 91%였습니다. 평균 89%입니다. 소장이 설명했어요. 작년보다 3% 증가했습니다. 저는 저장소를 따라 걸으며 구조를 살폈습니다. 다발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었어요. 더 조밀하게 재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2번 재배치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그가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원전 부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기 빈 땅이 보이시죠? 소장이 가르쳤습니다. 원래 중간 저장시설 건설 예정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3번 시도했고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의 포화 시점까지 일정표가 걸려 있었어요. 2027년 2월 소장이 달력을 가르쳤습니다. 그때가 되면 원자로를 멈춰야 합니다.
정말로 멈춰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연료를 넣을 수 없습니다. 사용액 연료를 꺼낼 곳이 없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지역 주민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부, 농민,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한 어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우리는 원전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좋아졌죠.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농민이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안합니다. 저장소가 가득 찼다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합니다. 소장이 끼어들었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럼 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상인이 물었습니다. 안전하면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원전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만 포화 문제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간담회가 끝나고 우리는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국제원 자력기구 상주 인력이 있었어요. 인도 출신의 검사관이었습니다. 리처드슨 보좌관님, 제가 매일 보는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르쳤어요. 화면에는 각종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방사 선량 중성자 플럭스, 그리고 저장소 수위까지 모든 데이터는 빈본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검사관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감시하는 국가 중 가장 투명합니다. 그런데도 재처리는 안 된다는 겁니까?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검사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입니다. 저는 로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이상 신호도 없었어요. 완벽한 운영이었죠. 소장이 우리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연구동이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건식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 실험은 할 수 없습니다. 협정 위반이니까요.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용의 연료의 부피를 1불로 줄이고 방사능도 크게 감소시키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이 완성되면 제가 물었습니다. 포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가능해지죠. 연구원이 눈을 빛냈어요. 하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오후 우리는 사용 후의 전류 운반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특수 제작된 용기와 운반 차량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해외로 보낼 수도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소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역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톤당 200만 달러 연간 750톤이면 15억 달러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전 옥상에 올라갔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고 반대편으로는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원전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직접 일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원전이 멈추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한 지역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건 핵 확산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었어요. 빽빽한 저장소 불안한 주민들, 좌절한 연구원들, 그리고 다가오는 시한. 내일은 다른 원전도 보시겠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이었죠. 숙소에 도착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동남부 원전 현장 실사 결과 포화율 89% 확인. 2027년 2월 포화 예상. 대안 없이는 가동 중단 불가피. 그런데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건조한 보고서로는 오늘 본 것들을 전달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썼습니다. 오늘 저는 시한폭탄을 봤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순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원자력을 권했고 이제 그들은 그 결과물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웠습니다. 너무 감상적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비행기 안에서 쓰기로 했죠. 창밖을 보니 원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사용 후의 연료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15개월 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제 14개월 반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지민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정부의 공식 제안서입니다. 전면 투명성 패키지에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기로 했죠. 보좌관님 한지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아남기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불을 켜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감시받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 그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비행 내내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89%의 저장소 불안해하는 주민들, 그리고 시간표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문제는 어떻게 켈러 장관을 설득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30년 신념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무부 지하 3층에 있는 특별 열람실로 호출됐습니다. 극비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죠. 안내를 받고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봉인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문장이 선명했어요. 1시간입니다. 보안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복사는 불가합니다. 저는 봉인을 뜯고 문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대한민국 원자력 프로그램 종합평가보고서 2025년 특별 정밀 분석 첫 페이지를 넘기자 요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 저는 멈춰야 했어요. 종합평가 결과 대한민국 규범 위반 위험 제로 등급 숫자 0이 아니라
단어로 제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였겠죠. 저는 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단 한 건의 규범 위반도 없었고 모든 사찰에 완벽히 협조했으며 데이터 제출도 가장 신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수준은 조사 대상 31개국 중 1위, 자발적 정보 공개 항목수는 의무사항의 3배를 초과 3배 요구하지도 않은 정보까지 스스로 공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보고서 중간쯤에 비교 분석표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투명성과 위험도를 매트릭스로 표시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오른쪽 상단 즉 최고 투명성 최저 위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투명성도 중간, 위험도도 중간. 물론 여전히 관리 가능 영역이었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평가였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 평가단장의 개인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건 이후 한국이 보여준 개선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규범을 준수하고 있으며이는 때로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현재의 제약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저는 문서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 산하 기관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미국은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열람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에너지부의 젊은 분석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브리핑을 했던 그 직원이었죠? 보좌관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독자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넣을 수 없었던 내용이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포화율이었어. 이대로 가면 한국은 언제쯤 제가 물었습니다. 2027년 2월이 공식 예측입니다. 하지만 변수를 조금만 조정하면 2026년 10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라면 여름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면 사용 후의 전류도 더 빨리 나옵니다.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각국의 플루토늄 보유량 비교였어요. 보좌관님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일본 45톤, 영국 120톤, 프랑스 60톤. 그런데 한국은 0톤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만 위험하다고 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젊은 과학자의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데이터와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보좌관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이 제안한 전면 투명성 패키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만약 이게 실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감시받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자발적으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존이죠.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포화되면 원전이 멈추고 원전이 멈추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카페를 나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켈러 장관의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백악관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지금 즉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창무부 장관실에 들어서자 켈러가 서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그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4번이었습니다.
합의 문서가 어떻게 그의 손에 이런 문서가 있는데도 제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야 열람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규범 위반 위험 제로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켈러가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장관님, 하지만 이건 국제기구의 공식 평가입니다. 국제기구 켈러가 비웃었어요. 그들이 뭘 압니까? 현장에서 몇 번 둘러보고 작성한 보고서일 뿐입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그래서 설득 당한 겁니까? 켈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30년간 지켜온 원칙을 며칠 만에 버리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원칙은 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궤변입니다. 켈러가 소리쳤어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하는 순간 비역산 체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일본은 또 일본입니까? 켈러가 짜증을 냈어요. 일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역사가 근거입니다. 켈러가 책상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70년대 2004년. 그리고 그들의 미사일 개발 모두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옛날 한국의 비밀시설 사진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20년,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장관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리처드슨 켈러가 차갑게 말했어요.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국가안보회의가 30분 후입니다. 켈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오늘 회의에서 당신이 뭐라고 할지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합의문에서 재처리 관련 내용은 모두 뺄 겁니다. 그가 나가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우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비확산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오래된 편견을 위한 것일까? 국가 안보 의실로 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라고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국제원 자력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포화율 89%, 규범 위반 위험 제로 등급, 그리고 시간표 14개월 후면 한국 원전이 멈춥니다. 제가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켈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동맹국의 에너지 위기가 우리와 무관합니까?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리처드는 보좌관 말이 맞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도 흔들립니다.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대통령 보좌관이 말했어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국이 제안한 투명성 패키지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미 검토했습니다. 켈러가 말했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켈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어요. 선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을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그것은 정말 타당한 두려움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2027년 2월 아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2026년 10월 11일 개월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11월 9일 아침 에너지부 본관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 관련 기술 평가 보고서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의회 스태프들도 왔고 심지어 언론사 몇 곳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에너지부 검증팀장은 40대 중반의 핵공학자였습니다. MIT 출신으로 파이로 프로세싱 분야의 권위자였죠.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의 사용의 결류 처리, 기술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크린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도였죠. 한국이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실험 성공률은 92%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쳤어요. 이는 미국 아르곤 연구소의 80 실패율표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보다 앞섰다는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팀장이 계속했어요. 이 기술로는 순수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악티나이드와 섞여 있어 핵무기 제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켈러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극도로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팀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현재 일본이 보유한 순수 플루토늄과 비교하면 핵무기 전용 가능성은 100분의 수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내용이었죠. 한국은 SMR 개발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이미 설계 인증을 받았고 수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연료 공급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SMR 한 기당 연간 연료 수요량이었어요. 향후 20년간 한국이 국내외에 건설할 SMR은 약 40기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연료 수요를 충족하려면 그가 계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막대한 양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은 농축도 못하고 재처리도 못합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기술은 있는데 연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켈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것과 재처리 허용은 별개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팀장이 반문했어요. 그럼 다음 자료를 보시죠.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3척 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지원을 약속했죠. 하지만 연료는 또 다른 계산이 나왔습니다. 잠수함 한 척당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의 양이었어요. 연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미국이 공급합니까? 그럼 NPT 위반입니다. 한국이 자체 생산합니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확대하라면서 연료 주기는 막고 핵잠을 만들라면서 연료는 주지 않고 SMR을 수출하라면서 연료 공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지민 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을 다시 방문한 것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핵무기 전용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현재의 제약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지혜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설레를 만들면 누군가 말했어요. 설레는 이미 있습니다. 팀장이 답했죠. 일본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팀장이 됨으로써요. 오히려 한국이 더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토론이 뜨거워지자 사회자가 개입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지민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전면 투명성 패키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자 결단입니다. 첫 화면에 항목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실시간 원격 감시. 모든 시설에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IAEA와 미국이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사찰 주기 단축. 현재 연 1회였던 사찰을 월 1회로 늘립니다. 비용은 한국이 부담합니다. 청중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월 1회 사찰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데이터 완전 공개. 모든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온도, 압력, 중성자, 플럭스, 화학 조성까지 공개됩니다. 켈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지민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녀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연구진 명단이었습니다. 2004년 사건에 연루된 연구진입니다. 그들은 20년간 단 한 번도 규범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 사진 속 연구진들은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젊은 과학자였던 그들이 이제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지민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규범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묶어둘 것입니까?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2004년 제가 그들을 비판한 보고서를 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지민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와 시계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3개월 20일입니다. 정확히는 411일과 8시간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저는 한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2004년에 한국을 비판한 보고서를 쓰신 분이 맞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낡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쓴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 때문에 많은 과학자가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해외 학회에도 못 가고 공동 연구도 거부당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단지 보고서를 썼을 뿐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에너지부 팀장이 추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사용 후 연료를 처리하면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방사능 수준도 1000분의 1로 감소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포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까? 최소 50년은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켈러가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제 처리는 제 천리입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무원이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켈러가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술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안보를 봅니다. 팀장이 받아쳤습니다. 동맹국이 에너지 위기로 무너지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